아마 이제 정의당 각 지역 활동가 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슈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연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법률 조문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목차는 이렇게 주거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외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그리고 이제 민법상 주택임대차 계약 개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개정 내용 해설, 으로 가겠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이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주거권이 우리나라 헌법상 규정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주거권 한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참 대한민국의 주거권은 참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시장 논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항상 주택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원주민이나 세입자는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폐거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주택 정책을 뭔가 발표를 하면 항상 재산권 또는 소유권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는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네수엘라 정책이라는 논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대학원을 통해서 전파되는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심히 깨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언론이 그렇게, 우리 보수 언론이 그렇게 계속 받아쓰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튼 그렇게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노동의 일에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학군이 좋아서,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모두 사유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거기본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5년이고, 그때 주거권이 법령의 개념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함으로써, 사실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에서 거기서 이제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기본법에서 이슈가 됐던 게, 원래 이제 이 물리적 앞에 경제적을 넣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됐었어요. 경제적도 넣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탄 상황인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이라는 데 빠졌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비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그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면 외국은 우리나라 법률을 검토하기 앞서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세입자 제도를 보면, 외국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인구를 집중을 하니까 주택 부족과 인구 상승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렌트 스터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임대차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사실 외국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주택 임대차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갱신되거나 아니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임대료라고 하는 경우는 각 지역의 평균적인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평균적인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등록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비교 임대료,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뭐가 등록돼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걸 뭐 평균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 계약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임대료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표준적인, 평균적인 임대료가 산정이 된다. 그러면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야 할 때 그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임대인은 높게 받으려고 할 거고 임차인은 낮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협상이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랍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3자가 임대료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장 가격을 뭐 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적절한 시장 가격이 기존 임대료보다 한 뭐 20% 높고 막 그래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놓은 그 소득보다 더 많은 걸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적용되는 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갱신제도, 임대료 정보 제공, 임대차 분쟁 조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 상한제 통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 또 그 다음에 갱신되면 또 다시 임대차 갱신제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임대차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다시 한번 하는 갱신 제도를 통해서 그 임대차의 장기적인 기간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그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뒤에는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입법 취지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정책에 대한 본질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게 독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기간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예요. 그래서 무기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냥 세입자가 임차인이 임대료만 정상적으로 내면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평균 주거 기간이 1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그렇게 집을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뭐 본인 사정에 있어서 뭐 계약을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다거나 차임이라는 뜻은 임대료를 말합니다. 월세, 전세. 그걸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는 뭐 해지 오케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독일의 판례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지역의 표준 임대료. 그래서 이 표준 임대료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되게 세세합니다. 뭐 집에 방이 2개에 욕실이 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난방은 뭐가 있고 뭐 외벽은 뭐고 뭐 그런 걸 다 세세하게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마다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설정을 하고 3년에 20% 상한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15%니까 1년에 5%.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개정된 게 1년에 5%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독일이 나름 유럽에서 좀 핫플레이스예요. 웬만하면 이제 독일이 경제가 잘 굴러가다 보니까 독일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기존 임대차의 갱신 말고도 최초 임대료에도 표준 임대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 베를린은 5년간 임대료를 공개를 한다라는 제도를 저희가 베를린 갔을 때니까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운영과 임대료를 동결한다라는 힘은 세입자협회에서 나오는 거죠. 베를린 사회민주당에서 추진한 제도입니다. 운영과 임대료 좀.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는 3년, 임대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6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길죠. 저희 민변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씩 2번 연장해서 6년을 하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은 사실 정의당의 예전 노회찬 의원님 그 법안하고도 사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게 아니고 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이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66세를 넘는 분이거나 저소득층이면 임대인이 대체 주거를, 다른 주거를 제공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그 기본법 보장이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과밀 주거 지역, 과밀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밀 지역이라고 하면 저기 지방의 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고향이 전북 김제인데 뭐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25만에서 지금 8만 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표준 임대료 계속 요건 조금씩 다릅니다. 기준 임대료, 표준 임대료 다르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그 평균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근데 과밀 주거 지역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 시나 최초 임대료 시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초 임대료에는 적용이 없죠. 그냥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과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한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최초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 시에도 임대료가 명백히 적은 경우에만 인근 주택의 임대료 3개 이상을 참고해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법률이고, 이제 영국, 사실 영국이 그 많은 분들이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이걸 인용하시는데, 원래 영국이 그 법정 갱신, 그러니까 자동 갱신되는 제도랑 공정 임대료가 있어가지고 영국이 되게 임대차가 좋았습니다. 글씨에서 보면 규제 임대차를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1987년까지. 근데 1988년도에 갑자기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거를 줄인 거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도 없애버리고, 그 용어는 보장임대차라고 하는데 아무튼 규제가 완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임대인이 2개월 전에만 사전 통지하면 아무런 사유 없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 보장 단기 임대차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도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현재 지금 영국의 민간 임대차 약 80%가 보장 단기 임대차여가지고 2017년 기준 평균 거주 기간 3.9년, 임대료는 2005년 대비 40% 급등이, 이게 작년까지 대한민국의 모습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진국 중에 주거 불안이 가장 심각한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런던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무슨 템즈강에서 배를 빌려서 산다는 뭐 이제 그런 기사가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도 이거는 너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 보장 단기 임대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는 규제 임대차는 이렇게 쏙 들어오실 텐데 보장 임대차, 보장 단기 임대차는 좀 번역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쏙 들어오는 용어는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대체로 번역되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첨단을 걷는 나라니까 세입자 보호제도가 없는데 보통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주거 정책을 마련 안 해주면 이게 도시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 위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뉴욕시라고 하면 세계의 경제 수도로 뽑는 도시인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임대차 등록제를 1984년도부터 이미 실시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에
어떤 임대인이 있고 어떤 세입자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다 임대료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를 하려면 그냥 규제를 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반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에 그 법정 갱신제도하고 임대료 규제를 받는 임대차 임대차 정책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이제 주택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현재 약 100만 호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렸는데 올해 그 뉴욕 관련한 기사를 한번 이거 끝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총 그 뉴욕의 주택이 330만 세대,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200만 세대, 그 중에서 100만 세대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1%가 옛날에 40년대 임대를 아예 통제받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1%는 예외적인 주택이니까 참고하시고 보통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근데 그게 모든 임대주택이 아니라 절반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요.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채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알아서 계약하고 알아서 기간 정하고 그렇게 맡겨져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객위원 5명, 임대인 대표 2명, 임차인 대표 2명 모여가지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새로 갱신을 1년간을 할 때는 인상률을 1.5%만, 만약에 2년을 했다면 2.5%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고,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2020년을 봤더니 1년간 동결을 시켜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의 선반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뉴욕이 좋다도 이렇게 임대주택의 절반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뉴욕시는 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갱신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도에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보면 일본은 차지자가법을 통해서 임대차 규율을 하는데, 차지자가법이 뭐냐면 마치 어려워 보이는데 땅을 빌리고 집을 빌리는 법이다 해서 차지자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2년간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가 있고, 아예 독일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갱신을 거절하게 될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계약을 해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독일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임대인이 2년 지나면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칙을 독일 법을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실제로 일본 시민들이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법원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일정한 폐거료를 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성을 인정을 하기로 한다. 이 폐거료가 뭐냐면, 내가 사정상 이 집에 들어가야 할 거 같으니까 당신에게 뭐 이사비 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두들겨 좀 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에요. 사실 뭐 퇴거료는 100만 원일지 3만 원일지 알 수는 없어요. 임대료하고 임차인이 서로 협상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임 증감 청구를 할 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적정하게 임대료를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감액 청구할 때는 그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전지주의라는 말이
사전에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터지면 바로 법원을 가는 게 아니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도 결렬이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외국 선진국 5개 나라의 임대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개념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수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하고 거기서 뭐 본인이 들어놓든지 뭘 사업을 하든지 뭐 담을 다든지 뭘 하든지 하게끔 약속을 하고 임차인은 그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상가 임대차 계약도 상가만 넣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상 의무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해야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해야겠죠. 차임은 임대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작은 수선은 보통 임차인이 하죠. 근데 이제 큰 수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하도록 돼요. 근데 뭔가 임대인이 이런 수선행위가 필요하겠다. 뭔가 누수행위가 있으면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나 이런 거 귀찮아서 나간 다음에 하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용하라는 게 그런 뭔가 수선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인은 그 임차인이 뭔가 그 집에 좋은 걸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집에 필요한 수선행위를 했다거나 라고 하면 그런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집을 멀쩡하게 보존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임대주택을 빌려줬는데 그 임대주택이 갑자기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이 임차인이 다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가지고 막 허름한 임대주택 빌려줘가지고 임차인이 다치면 그거에 대해서 계약상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고요. 그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수리를 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 아니면 제3자의 권리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걸 방어를 하거나 수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수선 의무하고 통지 의무라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판례 케이스인데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건물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을 체결했어요. 가끔 이런 거 요구하시는 임대인들 많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택에서 막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물이 새고 있으니 수선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건물 수리는 임차인 당신이 하기로 했지 않소? 라고 하면서 수선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렸는데 그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다. 그 경우는 임차인이 그냥 수선해라. 간단하게. 근데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무수 같은 거 사용 수익할 수 없어. 난방기계 고장났을 때 이 겨울에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해야 한다. 는 취지인데 이런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하도록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선 의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막 대파손, 크게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건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을 해요. 막 창문이 태풍에 불어가지고 다 깨졌어. 이런 거는 임차인이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 설비 부분, 난방 부분, 이런 부분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대규모의 수선은 이런 특약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임대인이 이 건물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서
마치 모든 건물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 것처럼 강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그때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통지 의무는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기도 또 누수네요. 수시로 방과 거실의 천장에서 막 물이 샌 거예요. 그 이로 말미암아 벽지하고 임차인의 가구, 옷, 가방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에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을 끝내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럼 법원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예. 새로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곧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문제를 늦게 알렸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서 몇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서 벽지가 전질이 되었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되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취소를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통지 의무를 제가 동영상까지 동원하면서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주택을 빌렸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으면 손해액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 알리지 뭐 그러다가 본인 집에 무슨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동영상까지 동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좀 전까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상 당사자의 의무, 계약상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주택을 인도받고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여기 이 집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권리고요. 우선 변제권은 좀 전에 그 대항력 플러스 우리가 확정일자를 또 받지 않습니까? 아마 다 이게 계약을 해보셨으면 전세하셨으면 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텐데 그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대인이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집을 비우고 이사 나오면 주택의 인도 요건이 없어지고 주민등록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나와요. 이거 임차인이 보증을 못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대기간은 기존에는 최소 임대차 2년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년, 6년이었죠. 묵시적 갱신은 그냥 뭐 2년 계약 체결했다가 별 얘기 없으면 그냥 기존의 임대차하고 그대로 사는 그런 게 묵시적 갱신이고요. 차임 중간 평가권은 원칙적으로 뭐 경제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할 때 약정한 차임금의 20분의 1, 그러니까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증액은 1년간은 한 번 증액하면 1년간 못하게끔 이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차임 증감 청구권도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2년 후에 예를 들어 전세금을 2억에서 4억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없이 사람들이 싸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 차임 전환 시 전환율, 산전율이 아니라 전환율인데요. 여기 있네요. 전환율은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갑자기 임대인이 내가 좀 월세가 필요하니 월세로 전환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증금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의 2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0.5%. 지금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0.5%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 그래서 2.5%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2.5%가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그 8월 22일 날 정의당 당연 자료로 한글 파일로 보내드린 자료에는 4%로 나왔어요. 이제 그 사이에 지금 4%에서 2%로 바뀐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만약에 5%를 초과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해서 그 2.5%를 초과해서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을 받으려면 1순위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만약에 저당권이라든지 담보권이 우선 설정이 되면 1순위가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전액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이 그 본인 생활비의 그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1억 1천만 원 미만이다. 이하이다 싶으면 3,7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약간 이런데 조금 지금 현실감과는 조금 낮죠.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라는 거는 이걸 받기 위해서는 그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경매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몰라요. 그런 임차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민변에서 계속 토론하는 부분인데 전세하고 월세가 성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세하고 월세는 본질이 똑같지 않습니다. 전세는 임대인에게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저금리가 될수록 전세는 올라갑니다. 금리에 따라서 전세는 요동을 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월세도 유사할 수 있는데 월세하고 전세는 본질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 보증금의 범위는 좀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법에 위반한 약정인데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근데 법에 위반하더라도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주장 안 하면 그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규정이 법률에 어긋나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거 법령 위반이니까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서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직접 전입신고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 김 씨는 2018년 9월 18일 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2019년 9월 28일 날 등기가 됩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이
담보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2020년 9월 4일날 경매를 통해서 제3자한테 박탈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제3자는 임차인 김씨는 당신은 나랑 계약하신 분이 아니니까 폐거에 나가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임차인 김씨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력입니다. 나 이 집에 대해서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나 2020년 9월 18일까지는 살 수 있고 내 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인 당신이 나한테 돌려줘야 돼. 당신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계약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임차인 박 씨가 2018년 3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하면서 보증금 3억 5천을 신고를 해요. 이 3억 5천 날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근데 주택 소유자가 또 돈이 궁했는지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 담보등기를 2019년 4월 20일 날 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120% 대출을 담보등기를 하기 때문에 3억 원이라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 빌린 겁니다. 2억 5천 빌려가지고 이제 등기에는 3억 원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이 집주인이 기업은행에 그 2억 5천을 못 갚네요. 이자 포함해서 2억 5천 플러스 알파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매로 넘어갑니다. 2020년 9월 4일 날. 제3자에게 5억 원의 낙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 박 씨의 보증금은 3억 5천이고 기업은행에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대 3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총 채권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은 6억 5천인데 지금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이 낙찰대금 5억 원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채권을 어떻게 나누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의 우선순위인데 임차인 박 씨는 2018년 3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은행이 2019년 4월 20일 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 11개월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임차인 박 씨가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이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5억 원 낙찰대금에서 3억 5천을 먼저 돌려받는다라는 게 이런 우선 변제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게 막 보다 보면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작년에 익산 그리고 뭐 거제 그리고 막 여기저기 대학가 근처에서 많이 발생한 일인데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들이 그 대학생들로부터 보증금 3천에 뭐 4천에 전세를 받으면서 원룸을 빌려줘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등기가 안 돼요. 각 그 임차인들의 전세가 얼마큼인지. 근데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의 가치가 3억인데 이 각 임차인들의 전세가 만약에 10개라고 생각할게요. 월세가. 10개인데 각 그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가 4천만 원씩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3억인데 총 부채는 4억이 되잖아요. 4천만 원씩 10개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가구 주택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17채까지 계속 원룸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 그럼 원룸이 비게 되겠죠. 원룸을 비우게 되면서 이게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한 채에 방이 10개면 17채면 170명이잖아요. 이런 막대한 손해가 발생을 한 이제 그런 사안인데 여기서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런 그거를 뭐 설명해줄 의무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관련 조문 맨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지금 다른 원룸의 그 임대료 총액이 전세총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 하냐?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부분을 하라고 공인중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집만 중개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라는 건데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손 든 거예요. 임대인한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복잡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 등기는 다 아실 거예요. 다가구 주택의 이 건물 등기를 떼보시면 소유권이라든지 담보권, 이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이제 손해 발생한 만큼 가고요. 다만 이제 공인중개사는 한 1억 정도 보험을 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피해 금액이 한 3, 4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등기부를 보시면 그 소유권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등기가 나오는데 이 다가구 주택의 원룸 보증금은 기재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등기부를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월세 세입자들, 보증금을 준 임차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한 게 뭐냐면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여기 구항에 보시면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제가 그 첨부한 한글 파일 8월 22일자 정의당 강연 자료에 3장으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써줘야 하는 거예요. 이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밝히지 않았다든지. 근데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임차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연구하게 됐냐면 작년에 추정육축에서 청년 주거난민을 노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인터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 건물 매입 방식을 분석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건물가 4억 원에 전세보증금 2억 9,300, 대출금 2억 5천. 당연히 근저당 잡혀 있겠죠. 그리고 비원룸은 5억 2천에 전세보증금 3억 2천, 대출금 2억. 그리고 건물 또 C원룸은 건물가 4억 8천에 계속 이렇게 유사하게. 그래서 총 18채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빈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펑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사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이거 선고 났어요. 다가구 원룸 전세 사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12년 선고됐습니다. 12년. 임대인이 반성을 안 한 거죠. 이게 총 피해 금액이 제 기억으로 16억인가 돼요. 아니 아무튼 그 다가구 전세 사기,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검색해 보시면 이거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정의당 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런 사건 되게 많을 거예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시작을 한 건데 앞에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7월 30일 날 중대하게 바뀐 게 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 2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 임대인이 뭐 전세금을 2억에서 3억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그걸 충족을 못 지켜줘. 그럼 그냥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요구를 하셔야 돼. 나 갱신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직시 시행됐고요.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일 전에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행사인데 이게 올해 12월 20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12월 20일부터니까 실제로 갱신은 2년 뒤겠죠. 그럼 앞으로 1년간은 1개월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2년 뒤 12월 20일부터는 2개월 전에 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행사 방법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되도록 증거가 남도록 문자, 메신저, 배달 증명 또는 대응 증명 옵션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맨 처음에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보이시나요? 이 지금 주택 임차인 카페가 지난 7월 31일 날 좀 법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들도 뭔가 사람들이 막 질문을 오는데 뭔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만든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주택 임차인 카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행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기재해 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임대인이 나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근데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되게 황당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아무튼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근데 카톡 같은 건 좀 불안하고 문자 보통 내용 증명을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은 상대방이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문자 같은 경우는 나 그런 휴대폰 안 쓴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 이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내용 증명으로 임대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효과로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를 거절하더라도 갱신되는 거는 뭐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나 10% 증액해주면 계약 안 할래. 나 갱신 요구할 건데? 그럼 그냥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인데 갱신 요구한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을 하게 현재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임대인이 좀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당신이 다시 살겠다고 해놓고 또 마음대로 해지를 하느냐 하기가 참 애매한데 보통 이제 참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총 9가지입니다. 딱 보다 보면 1번, 2번,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그러니까 2개월분 월세 연체, 그리고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제공. 아까 일본인가요? 폐거료 지급하면 나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사정상 부지역에 들어가야 하니까 좀 임차인분이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 폐거료 보상입니다. 이게 사망이.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그 임차인한테 빌려줬더니 임차인이 또 무슨 이렇게 뭐 좀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또 제3자한테 또 재차 임대를 준 겁니다. 항상 임대를 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 목적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임차주택을 막 훼손시키고 막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멸실시키면 당연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근데 이 경우 치안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조문 보면 3가지 그 단서가 붙습니다. 임대인은 사전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니 당신은 언제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전 설명이
듣지 않으면 그냥 철거만 한다고 해서 뭐 계약 갱신 거절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8항이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항이 임차인에 대한 의무 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을 때 9항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예가 1항부터 8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조항이 그냥 매우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뭘까요? 7번 틀렸습니다. 8번 맞습니다. 8번. 지금 저희가 그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주택임대차 상담센터를 9월 23일부터 매일 변호사 한 분씩 나가서 상담을 하고 계세요. 무료 상담을 하고 계신데 모두 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이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예요. 악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금리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를 더 올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특히 이거를 갭 투기를 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목숨 걸고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나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럼 임차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실거주하게 했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라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합의가 제일 우선이고요. 당사자 합의하면 끝나는 거고요. 당사자가 합의가 없으면 각 1, 2, 3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3개월분 월세, 2호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그 갱신 거절 당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이죠. 2년분. 그리고 3번은 갱신이 거절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셋 중에서 하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손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시를 붙였는데 그 서울 지역 대략 이 정도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임차인 A가 전세보증금 4억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갱신을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차인 A를 퇴거시킨 다음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해놨다가 6개월 뒤에 새로운 임차인 C에게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임대를 합니다. 이에 또 임차인은 당연히 이사를 갔으니까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또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다른 주택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 B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계산을 한 식입니다. 그래서 1번은 월차임이고 그 4억 원을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전월세 월차임 그 전환율이 2.5%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4억 원에 2.5%면 1년에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에 3개월분이니까 총 12개월분에 3개월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250만 원이 됩니다. 제3자에게 임대에 얻은 환산 월타임은 아까 5억 원의 전세를 새로 내줬잖아요. C에게 5억 원을 2.5%에서 월세로 만들고 갱신 거절 당시는 원래 4억 원이었잖아요. 그 4억 원에 대한 월세 타임 2.5%로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튼 계산해서 2년분을 계산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실제 임차인의 손해를 계산해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사 비용이 원래 한 200만 원 들었고 또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가 한 15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사 감으로써 새로 체결한 보증금은 4억 5천인데 여기서 원래 있는 데에서 본인이 갱신했으면
최대 5% 인상률이기 때문에 4억 2천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럼 그 또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 5천에 대한 월차임은 93만 7,500원이고요. 4억 2천에 대한 월차임은 8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이사 비용 그 차액은 한 60만 원 되겠죠, 대략. 그래서 임차인의 이사 비용 200, 중개수수료 150, 그다음에 이 월차임에 계산한 거 24개월분을 곱해서 더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결국 가장 큰 금액은 500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제3자한테 임대를 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산수가 필요한데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당시에는 실거주 사유가 있었는데 막상 또 사후적으로 갑자기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뭐 본인이 외국으로 뭐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특파원을 나가게 됐어요. 방송국 특파원으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년 내에 퇴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임차인은 분명히 갱신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좀 전에 다른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본인이 애초에는 실거주 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본인이 외국에 특파원으로 나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제3자한테 준 것이다라는 입증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실거주라는 이유로 허위로 쫓아내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한 10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아까 그 주택 임차인 카페 보시면 변호사들이 저희가 8월 10일 날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와 임차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인은 나 이 집에 살 거라고 하면서 집을 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됐는데, 뭐 법 시행 전은 당연히 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갱신 거절이 가능했고요. 그럼 법 시행 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행사 전에, 계약 갱신 요구 전에 제3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현 소유자가.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현 소유자가 그 소유자잖아요. 임차인과 관계에서 임대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 및 제3자에게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 의견이 매우 갈려요. 여기 나의 밑에 부분 해석상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이견이 갈리는데 저희 민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갱신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임차인이 현재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상 그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다라고 해서 거절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민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 편을 드는 입장은 이거는 그 새로 실거주 목적으로 제3자가 매수한 이상 그 갱신 거절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그 임대인 측의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변의 입장이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의힘 김은미 의원이 이 법안이 실매수 목적의 제3자는 갱신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해석을 하니까 그 개정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현 임차인은 현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게 주장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이제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거주 목적인 제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만 체결된 경우, 등기는 넘어가지 않고 계약만 체결된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뭐 임차인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갱신은 됐고 그거를 그 집을 새로 산 임대인한테는 나는 이미 이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갱신을 거절할 근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변호사들도 많이 헷갈렸고 이게 지금 나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이 가항 갱신 거절 가능, 나항의 밑에 거 갱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갱신 거절 가능, 법 시행 후 임차인이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제3자한테 넘겼을 경우에도 갱신 거절 불가, 뭐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 중간에 제3자와 실거주 목적인 제3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 해석상 이견은 있지만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갱신이 됐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근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거에 대한 개정안을 왜 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좀 전 페이지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고, 좀 전 페이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그 부분을 딱 물어보러 와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는데요.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이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약만 됐을 때는 갱신 거절 사유는 안 돼요.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갱신이 거절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인데, 원래 타임 등의 증강 청구권은 우리나라 법에 있었는데 그동안 대법원이 그 증감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계약 기간 2년으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행사를 못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대차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2년 살고 새로 2년 살 때는 갱신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끝나고 집을 나가서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제 시장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저금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전세가 올랐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전세 폭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현재 법령이 이 새로운 임대차에는 그 전세가 아무리 올라도 전혀 보호제도가 없어요. 이제 저희는 내년에 꼭 이 부분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정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기획 증감 청구권. 이게 그러니까 6조의 3은 뭐냐면 계약 갱신을 했을 때 차임기획 증감 청구권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제7조가 적용된다는 거고, 그 제7조에 차임증액 증가 청구권이 있는데 그 내용은 증액 시 5% 초과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1년에 5% 올렸으면 그 뒤에 또 청구할 수 있다. 뭐 6개월 지나서 또 올려달라. 그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계약을 한 다음에 1년에 5%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년 계약 끝나면 5%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5%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랬을 때 뭐가 되냐면, 그 복리가 돼서 1.05 곱하기 1.05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증액률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서 임차인이 그런 복리 계산을 하기 싫으면 그냥 2년간 10%로 계산을 해도 좋다라는 합의가 본인이 그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2년에 10%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년간 5%씩 증액할 수도 있는데 2년간 10%로 증액해도 문제없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2년간 10%가 문제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차인이 봤을 때 5% 증액하면 이건 복리로 증가하거든요. 1년 후에는 더 냅니다. 그래서 이걸 복리로 늘어날지 그냥 10%를 늘릴지는 임차인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조정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증감 조정이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경우는 분쟁 해결 절차인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으로 가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해 본 분이 한번 갔다 왔는데 바로 그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딱 그런데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그러면서 딱 그냥 바로 꺼내는 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양쪽에 물어보고 이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오케이 하면 조정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판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조정 또는 판결로 임대료 증감 조정이 확정되면 임대료를 소급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전세를 1억 주고 있었다. 근데 임대인은 1년에 5% 올리고 싶은데 임차인 나는 올리고 싶지 않아요. 나 주기 싫어. 그렇게 하니까 결국 조정을 가는 거죠. 아니면 법원에 재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보니 요즘 전세금이 폭등해서 1년에 5%를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1년에 5% 올린 1억 500만 원을 산정하게 되겠죠. 책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계약 끝난 날로부터 소급해서 1억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시장 임대료에 준해서 보통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채팅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그 전세 보증금 감액 청구 사례도 1998년 동부지원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IMF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도 가능하다. 그런 감액은 5% 제한이 없습니다. 증액은 5%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임대인들이 이거는 임대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법안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 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제가 이 기사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아까 그 외국 그 세입자 보호제도를 보시면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에 임차인이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정한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정말 공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민원연이 깼어요. 조선일보의 황당한 전월세 상한법 뒤집기.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민원연이 정리를 했는데 참 속 시원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선일보 방식이라면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느냐. 그렇게 반론이 가능한 거지.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각 기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원에 가면 법원이
제가 봤을 때 시장 임대료 적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많이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그래도 5%다. 그래봤자 1년에 5%입니다. 그래봤자. 그래서 1년에 5%를 받으려고 임대인이 소송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차라리 2년 끝나고 이제 엄청 올려받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은 뭐냐면 2020년 7월 31일 날 이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한 달 전이기 때문에 9월 1일 날 갱신되는 분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법이 2년 뒤에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2022년 9월 달부터 갱신되는 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임대인들이 엄청 올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규 임대차가 되고요. 우리나라 법상 갱신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전월세를 전환하는 건데요. 뭐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전세 보증금 말고 본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 치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자 임차인이 싫어 하면 전환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전환을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법정 전환율 2.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전환된 월세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랑 무관해요. 그래서 공전 월세 5% 초과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다면 이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61만 2,500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건 이제 기존 보증금 1억 5천을 월세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정식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1억 5천을 줄이면 월세가 61만 2,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월세 30만 원에서 월세 61만 2,500원으로 늘었으니 이거 1년에 5% 증액을 초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월세 증액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이렇게 증액이 월세로 전환 가능한지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하기 싫으면 동의를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임대인이 좋아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이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은 증액하지 않고 월세 전환율만 산정을 해서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걸로 하고 나의 갱신권을 다음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월세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계약이 계약 갱신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는 계약서에 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임대인이 지난번에 계약 갱신권 행사했잖아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계약 갱신권 행사인지 아닌지 임차인이 요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서 합의하에 한 것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실익이 있냐면 기존에는 월차임 전환율도 임대계약 2년 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래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2억 원에 보증금 하나도 주지 않고 월세 50만 원 계약이 가능했어요. 다 이해하시죠? 이 부분은. 저는 맨 처음에 법을 공부하고 이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대법원에서 월차임 전환율은 계약 기간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맨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계약 기간 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억 원 플러스 1억 원의 그 월세 전환 금액으로 제한되는 거죠. 계약 갱신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임대인과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임대인이
어려우니까 제가 15% 인상해 드릴게요. 전세. 대신 2년 뒤에 저 계약 갱신권 행사하겠습니다. 그걸 단서로 놓으면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15%는 그 법정 합의선이 그 법정 기획선이 아니잖아요. 대신 임대인과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그 합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유리할까?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집주인이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은 나는 그런 계약 한 적 없는데, 그래서 그 계약은 원래 집주인과 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세요. 이제 또 그렇게 따지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시고 또 2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에서 0.5%까지 사실상 돈 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앞으로 2년 내에 코로나 상황이 2년 내에 정상화된다면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계약 갱신권을 지금은 행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 갱신권이 필요하거든요. 임차인들한테. 나중에 2년 뒤에 상황을 봐야 하는 거지. 그때 갑자기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세금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나가라고 해도 더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계약 갱신권을 나중에 행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초과 차임 등의 방한 청구, 그 증액 청구 시 증액 한도를 넘거나 그 월차임 전환 시에 그 전환율을 초과하거나 할 때는 초과 차임을 방한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은 이 법령에 위반했다라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법령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위반이 된다라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무효가 된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주거안정운동, 저는 뭐 주거안정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가장 감동 깊게 받아들인 기사입니다. 이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 2014년 9월 23일자인데 독일 법무부 장관 타이코 마스라는 분이 했던 얘기. 근데 이분이 지금은 독일의 외무부 장관으로 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막 왔다 갔다 하대요. 법무부 갔다 외무부 갔다. 근데 이제 영어는 한번 보시고요. 이분이 한 얘기가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3인당 소속입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임대인이 돈을 벌게끔 임대주택 정책을 만드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보고 사실 감동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 뭐 임대료 동결법도 시행하고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심한데 용감하더라고요, 되게. 왜냐하면 거기가 베를린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임대 기업한테 팔았어요. 팔면서 막 임대료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 아시겠지만 그 베를린 세입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 기업을 강제 수용하라고. 그 기업 때문에 못 살겠다고.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료 동결법이 시행된 거예요. 강제 수용 안 할 거면 임대료 동결해라.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의당에서 각자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한국은행 그때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부장님으로부터 부채경제학을 들으면서 한번 모셔서 강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임팩트 있게 들은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전 세계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금 GDP에 100% 돌파했고 기업 부채도 100% 돌파했고 지금 원래 국가 부채가 좀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47%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 국가 부채를 따지면 한 250%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무원, 군인, 연금 부채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이런 이제 부채가 클 경우에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1번이 고성장 전략인데 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으면 된다. 소득을 더 많이 벌면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냥 긴축 전략은 소득은 일정하니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 2번이 저희 IMF 때 1998년도 그때 이제 엄청나게 우리는 긴축을 했죠. 막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게 너네 돈을 너무 함부로 쓰니까 고금리를 유지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2008년도에 미국이 무너지니까 미국은 그냥 바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인플레이션 전략. 이게 그 미국이 2008년도에 하고 있었던 양적 완화 전략이 인플레이션 전략입니다. 부채가 예를 들어 1억 원인데 물가가 2배로 오르면 그 부채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3번이거든요. 일부러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안 되니까 사업을 해서 이 부채를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이 달러는 환율을 서로 환율 계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웃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채무 재조정 전략해서 이제 파산 및 그냥 디폴트 선언하는 거죠. 나 못 갚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그럼 이제 채권자들은 보통 채권의 50%에서 70% 회수하고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3번 인플레이션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국회 정책을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기사가 주요 선진국 임대차 제도는 달랐다. 기사 보이시죠? 오피니언 뉴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잘 정리해놨어요. 가장 최근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7편이 종합편이고 맨 밑에 가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한국일보 기사가 보이시나요? 한국일보 기사 보이시면 뉴욕시에 올해 아파트 렌트비를 동결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아파트 렌트비 4년 만에 동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독일, 베를린이나 뉴욕시나 이렇게 다 동결하고 있다. 이게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또 도는데 집을 나가서는 그냥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머물게끔 하는 겁니다. 임대료 올리지 못하게끔.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의당에서 좀 우리나라 시민들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빼고 청주, 전주, 아마 이런 데는 조금 임대료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에서는 워낙에 전세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각 지역에서도 뭐 세입자협회 같은 조직을 또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저희 민변에서도 그 주택 임차인 법률 지원단을 내년 초에는 발표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경기도에만 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잠깐 내년에 도입한다고 언급하셨던 법안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표준 임대료 제도를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도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켜야 할 법안이 뭐냐면, 2022년 그 8월 달, 갱신이 9월 달부터 되니까, 8월부터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2년 뒤에 또 난리 날 거예요. 지금은 갱신된 분들이 그때 엄청나게 폭등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임대차에도 각 동네의 표준 임대료에 기해서 뭐 표준 임대료의 최초 임대료는 아까 프랑스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5%는 제한 안 하고요. 한 10%까지는 보줍니다. 그래서 10%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10% 인상을 하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 임대료 법안까지 같이 만들어야 해요. 그게 이제 내년 정기국회 때 표준 임대료 법안하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신규 임대차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두 개를 해야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 기존의 정의당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2+2+2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년 더 하자 하는 이제 주장을 하셔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만 더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약간 좀 질문하고 조금 어긋나긴 한데 그래서 통과 가능성은 해봐야 안다. 근데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큰일 나요. 2022년도에 큰일 납니다.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 저금리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억에 대출이율 4%일 때 월세가 400만 원이 되잖아요. 연월세가. 근데 이거는 대출이율이 2%가 되면 이거에는 역산하면 2억이 돼요. 전세금으로. 근데 지금은 대출이율이 1년 만에 4%에서 2%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고요. 질문 또 있어요. 네, 또 뭐. 그 세입자협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거의 세입자협회 조직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세입자협회나 이런 게 약간 지역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될런지 좀 보시면서. 베를린 세입자협회 제가 가서 봤는데 정의당도 작년 5월 달인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제 생각은 일단 변호사는 한 분 끼셔야 돼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은 꼭 끼셔야 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할 필요가 있죠. 상담을 하면서 같이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내년에 표준 임대료 법안하고 신규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주변에 변호사님 한 분을 해서 각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은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 당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김태근 변호사님께 모두 함께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